러시아의 전쟁 기계는 철도를 중심으로 서 있습니다. 11개의 시간대를 아우르는 광대한 지리, 연료, 탄약, 병력 수송, 모든 것이 철도로 이동하며 푸틴은 이 시스템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그 중심의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십만 달러 가치의 기관차가 몇천 달러짜리 드론에 의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선 부대가 보급을 기다리는 동안 푸틴의 안전한 기피 가정이 무너지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잠시 멈춤. 이와 같은 독립적인 전쟁 분석은 알고리즘에 의해 제한됩니다. 좋아요, 한 단어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 비디오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혼란의 최신 사례는 브리안스크에서 발생했습니다.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우크라이나 군대의 413번째 독립 레이드 시스템 기술 연대가 러시아의 브리안스크 주에서 새로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목표는 주딜로보 마을 근처에서 움직이는 연료 열차로 전선으로 석유를 운반하는 철도 호송이었습니다. 연대에서 공개한 비디오 영상은 공격의 정밀성을 보여줍니다. 드론이 기차를 추적하고 기관차의 중요한 지점을 식별하여 직접 타격합니다. 기관차가 무력화되고 연료 열차가 멈추며 뒤에 있는 수백 톤의 보급품이 전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딜로보는 단발적인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캠페인의 최신 연결 고리였습니다. 며칠 전 같은 연대가 국경에서 40km 떨어진 브리안스크의 판투소프 마을 근처에서 군사 화물을 운반하던 또 다른 기관차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전에는 크림반도를 공격했습니다. 두 대의 기관차가 잇따라 디잔코이-케르치 철도 노선에서 표적이 되었으며 이는 크림반도의 러시아군에 보급하는 주요 철도 통로입니다. 드론 조종사들은 고압선을 통과하여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의 직접적인 결과로 크림반도 전역의 여객 열차 서비스는 6월 8일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세 대의 기관차, 크림에서 브리안스크까지. 연대의 이름인 레이트는 우연이 아닙니다. 적의 후방 깊숙이 침투하여 물류 목표를 타격하고 철수하는 교리로 전통적인 전선 전투와는 다릅니다. 이러한 작전을 개별적으로 읽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14면대는 개별 열차가 아닌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러시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 캠페인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러시아의 철도와의 관계는 단순한 교통수단의 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론적 의존이며 소련 시대에 물려받은 세계 최대 철도망 중 하나에 기반한 군사 물류 교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소련의 전쟁 계획은 병력 수송, 탄약, 연료, 중장비를 철도에 실어왔습니다. 러시아의 지리적 크기는 모스크바에서 전선까지 1000km 이상으로 도로 운송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취약합니다. 철도가 유일한 현실적인 선택이며 브리안스크는 이 철도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교차점 중 하나입니다. 철도 지도에서 브리안스크를 찾는 것은 쉽습니다. 러시아 내륙에서 전선으로 가는 주요 노선이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모스크바와 산업 중심지에서 오는 보급 호송대가 이곳을 지나 세 가지 중요한 방향으로 분배됩니다. 북서쪽으로 쿠르스크와 수미, 남서쪽으로 돈바스, 남쪽으로 크림반도 육교입니다. 주요 보급선의 대부분이 북부 및 중앙 전선을 공급하며 이 노드를 통과합니다. 하나의 연료 열차는 수백 톤의 석유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 양은 수천 명의 병사의 일일 연료 및 탄약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당합니다. 기관차가 공격을 받으면 그 수백 톤은 전선에 도달할 수 없고 뒤따르는 모든 호송대가 막히게 됩니다. 브리안스크의 지리적 위치는 문제를 심화시킵니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40에서 6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우크라이나 드론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지만 러시아는 완전한 방어막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는 한 방향으로만 작동합니다. 브리안스크는 전선에 가장 가까운 러시아의 주요 물류 거점이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차는 이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브리안스크가 오프라인이 되면 러시아의 대안은 제한적입니다. 호송대는 남쪽의 보로넷이나 북쪽의 스몰렌스크를 통해 우회할 수 있지만 이 경로들은 수백 킬로미터 더 길고 우크라이나가 그 노선들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취약합니다. 도로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기관차 한 대가 운반하는 양을 운반하려면 수십 대의 트럭이 필요하며 각각의 트럭이 별도의 표적이 됩니다. 더 느리고 더 비싸고 더 위험합니다.
브리안스크는 교차점이 아니라 병목 지점이며 우크라이나는 그 병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기관차가 멈추는 것은 추상적인 물류 지연이 아닙니다. 이는 전선의 군인들이 구체적으로 느끼는 타격입니다. 연료 열차의 기관차가 공격을 받으면 뒤에 있는 수백 톤의 석유가 멈춥니다. 이 연료는 장갑차의 엔진을 가동시키고 포병 부대가 위치를 변경하며 물류 호송대가 전선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동력권이었습니다. 탄약 열차가 공격을 받으면 포탄, 로켓 탄약, 예비 부품이 지연되거나 불완전하게 도착합니다. 러시아 국회의원이 전선에서 전달한 그림이 이에 부합합니다. 이제 하늘은 무인 항공기로 가득 차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전선에 접근하는 것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불가능합니다. 같은 국회의원은 러시아의 진격이 느려지는 것을 자신의 말로 부정적 성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전진이 아니라 후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둔화는 전선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곳에서도 느껴집니다. 크렘린과 연계된 군사 전문가 코로첸코는 국영 텔레비전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선을 통제하고 있으며 장거리 드론 공격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기관차 파업은 후방 지역 압박이 심화되는 가장 구체적인 예입니다. 왜냐하면 전방의 병사는 그 이유가 500km 뒤에 있는 기관차라는 것을 모르지만 그 영향을 직접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비대칭 비용 방정식도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FPV 드론은 수백에서 수천 달러 사이의 비용이 듭니다. 기관차는 수십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운반하는 화물은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전선에서의 지연으로 인한 운영 비용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저렴한 도구로 비싼 목표를 타격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매번 공격 후 더 많은 방어 자원을 할당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은 이미 긴축된 예산에서 나오며 전선에서 빼낸 루블은 방어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러시아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구조적입니다. 철도망은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며 모든 기관차, 모든 노선, 모든 교차점을 보호할 자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알고 수동적인 조치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드론 방지 케이지와 금속망이 기관차와 화물차에 부착되고 있습니다. 전선의 탱크에서 보던 바비큐 스타일의 보호 장치가 이제 기차에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관차가 장갑판으로 보강되고 있습니다. 기차는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대체 경로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화물은 여러 기차에 분산되고 있으며 실제 화물은 미끼 호송대와 함께 위장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RZD와 에너지 회사에 드론 보호를 의무화했습니다. 회사들은 자체 예산으로 방어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능동적인 방어도 존재하지만 부족합니다. 로스가르디아의 오흐라나 부대는 기관총과 맨패드를 들고 철도 노선을 순찰합니다. 판치르와 토르 시스템은 주요 지점, 역, 다리, 그리고 창고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자전 시스템은 드론 신호를 방해하려고 시도하며 러시아는 자체 요격 드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로스가르디아 순찰대는 모든 킬로미터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판치르 배터리는 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전자전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의 광섬유 케이블 드론에 효과가 없습니다. 이 드론들은 무선 신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방해할 신호가 없습니다. AI 기반 조기 경보 시스템이 개발 중이지만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원 할당입니다. 러시아는 제한된 방공 능력을 모스크바, 크림반도, 전선과 같은 우선 지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브리안스크, 보로네시, 쿠르스크와 같은 물류 거점은 우크라이나가 목표로 하는 곳이지만 여전히 2차적입니다. 러시아는 한 지점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지점을 열고 우크라이나는 열린 모든 틈을 통해 침투합니다. 방어 전략은 보호가 아니라 위험 최소화가 되었고 위험 최소화는 우크라이나의 체계적인 캠페인에 대해 불충분합니다. 러시아 철도망의 지리적 광대함은 보통 장점이지만 이번 전쟁에서는 가장 큰 약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413연대의 기관차 사냥은 단독으로 평가할 때 효과적이지만 제한적인 전술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 캠페인은 우크라이나의 다층적인 물류 억제 전략의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은 에너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본토의 38개 정유소와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고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를 포함하여 러시아 전역 약 55개 지역에서 연료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정제 능력의 축소는 전선에 보낼 수 있는 연료의 양을 직접적으로 줄입니다. 두 번째 층은 항구입니다. 크론슈타트 조선소, 상트페테르부르크 석유 터미널 우스트루가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상 보급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세 번째 층은 다리입니다.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4개의 다리가 체계적으로 공격받았습니다. R280 고속도로의 군사 교통량이 71%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층은 철도입니다. 철도 노선도 기관차 사냥을 통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각 층은 서로를 강화합니다. 정유소가 공격받으면 연료가 감소합니다. 남은 연료를 운반하는 기차가 공격받으면 보급은 2배로 타격을 입습니다. 항구가 공격을 받으면 해상 대안이 닫힙니다. 러시아가 육상 대안으로 전환하면 철도와 고속도로 공격에 직면합니다. 크림반도의 다리가 공격받으면 열차 운행이 중단됩니다. 브리안스크에서 기관차가 공격받으면 북부 전선의 보급도 흔들립니다. 러시아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또 다른 벽에 부딪히는 질식 전략이며 이 전략의 가장 강력한 측면은 그 비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저비용 대량 드론 생산으로 이 압박을 견딜 수 있습니다. 월간 생산 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점점 더 비싼 대응책을 취해야 합니다. 방공 시스템, 장갑 기관차, 로스가르디아 순찰, 전자전 시스템, 요격 드론 모든 조치는 예산에서 자원을 끌어오고 실제로 필요한 전선에서 힘을 빼앗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러시아를 어디에나 있을 수 없는 방어로 몰아넣는 것이며 이 목표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기관차 공격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정유소, 항구, 다리, 기관차가 타격을 받을 때마다 이 침식은 한 단계 더 깊어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연료 없는 포병, 탄약 없는 보병, 지연된 증원군의 누적 효과가 전선의 균형을 돌이킬 수 없게 바꿀 수 있다. 체계적인 침식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것이 러시아의 물류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일 것이며 러시아는 이러한 유형의 위협에 대처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의 빨치산들은 독일 점령 지역의 철도 노선을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수천 개의 노선이 콘서트 작전과 같은 협조된 캠페인을 통해 동시에 공격받았습니다. 독일은 그 당시에도 같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수리팀, 대체 경로, 보안 순찰, 그리고 결국에는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역할이 바뀌었어도 러시아는 전쟁의 교훈을 알고 있습니다. 소련 시대의 특별 공병 부대인 러시아 철도 부대는 몇 시간 내에 손상된 선로를 임시로 수리하고 며칠 내에 완전한 용량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차가 타격을 받으면 대체 기관차가 옵니다. 선로가 손상되면 대체 경로가 활성화됩니다. 시스템은 손상을 입지만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속도가 느려지고 규모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러시아의 철도망은 하루에 수천 대의 열차를 운행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할 수 있는 수는 그중 작은 비율입니다. 모든 공격은 물류 흐름을 지연시키지만 시스템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용량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모든 작전은 정보 수집, 계획, 조정이 필요합니다. 광섬유 드론은 전자전에는 면역이지만 범위가 제한적이고 케이블 설치 과정이 작전을 느리게 합니다. FPV 드론은 저렴하지만 각각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러시아의 전자전 능력은 비섬유 광학 드론에 대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행동 반응의 순환이며 러시아는 반응하고 경로를 변경하고 방어를 적응시키며 수리 능력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 전쟁을 혼자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맹의 지원은 물류 방정식의 일부입니다. 북한은 전쟁 시작 이후 28,000개 이상의 무기와 탄약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보에 따르면 여기에는 1200만 개의 152mm 포탄이 포함됩니다. 이 탄약의 총 가치는 1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부 사항은 이것입니다. 북한은 처음에는 해상으로 선적했지만 점점 육로 국경의 철도 노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같은 철도 네트워크가 러시아 자체의 생산품과 동맹국의 공급품을 모두 운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무기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피하지만 이중 용도 물자의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반도체, 기계 도구, 그리고 러시아 방위 산업에 필요한 부품들이 중국에서 옵니다. 이라는 샤헤드 드론을 제공합니다. 이 동맹의 지원은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을 확장하지만 동시에 철도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킵니다. 우크라이나가 기차를 공격할 때 그것은 단지 러시아의 자체 생산품뿐만 아니라 북한의 포탄과 중국의 부품을 운반하는 선로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속도를 늦추는 것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연은 전선 부대가 연료나 탄약 없이 하루 더 버티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수리는 다른 곳에서 자원을 끌어와야 합니다. 그 수리팀과 자재는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매달 새로운 드론 모델, 새로운 전술, 그리고 새로운 전문 부대가 등장합니다. 캠페인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의 수리 능력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선을 수리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수리 속도가 우크라이나의 공격 속도와 맞출 수 있는지인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하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철도망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철도망은 전쟁의 중추이다. 이 소련 시대의 철도 물류는 50만 명의 군인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탄약과 연료를 운반하며 전체 작전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저렴한 드론으로 그 중추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413연대가 기관차 3대를 공격했습니다. 크림반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브리안스크의 연료 열차가 불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철창, 장갑, 전자전 시스템으로 방어하려 하지만 수천 킬로미터의 철도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광섬유 드론은 전파 방해를 우회하고 FPV는 레이더 아래로 침투하며 타격을 받은 기관차마다 전선의 1000명의 병사에게 연료나 탄약을 지연시킵니다. 전선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어렵지만 전선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바로 이것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안전한 기피 인식은 타오르는 기관차마다 조금씩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크림반도의 러시아 철도 다리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것도 비싼 미사일이 아닌 저렴한 공격 드론으로 말입니다. 먼저 타격을 입히고 수리 장비와 함께 제거되었으며 러시아는 11개의 열차 운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선들을 끊는 것은 단순히 반도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크림반도와 남부 전선에 있는 25만 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들이 의존하는 보급선을 목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일까요? 한마디로 혼란입니다. 6월 26일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케르치 다리 출구의 대기열은 15km에 이릅니다. 연료가 바닥났습니다. 도시들은 며칠 동안 어두웠고 전기나 연료 없이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반도 전역에서 연료가 바닥났고 연료가 있는 곳은 개인 운전차에게 연료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고에 따르면 최근에 도착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련 시절부터 그곳에 정착한 군인 및 해군 가족들까지도 반도를 떠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섬에 있는 러시아인들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도망침으로써 사실상 이미 항복한 셈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철도를 차단하면서 크림반도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사람들이 빠져나가려는 장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둠, 연료줄, 탈출 계획, 무너지는 다리들, 민간 측면은 별도의 비디오에서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반도의 철도를 끊는 것은 평범한 사보타주 행위가 아닙니다. 현대 군대의 무게, 탱크, 총, 수많은 탄약과 연료는 트럭이 아니라 기차로 이동합니다. 크림반도의 생명선은 처음부터 철도였고 우크라이나는 바로 그 동맥을 하나씩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비디오의 초점입니다. 그 포위 공격의 군사적 골격, 어느 다리가 언제 무너졌는지, 얼마나 많은 군인을 가두었는지, 그리고 러시아가 왜 그것에 대응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지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2026년 5월 초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점령된 헤르손으로 열리는 육로 회랑의 북쪽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월 초 며칠 동안 초나르와 헤니체스크 교차로는 연속적인 공격으로 마비되었습니다.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러시아군은 주요 보급로를 잃고 아미안스케 페레콥 병목 지점으로 교통을 전환해야 했으며 초날 옆에 2023년에 처음 설치되고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임시 부교를 다시 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병목 지점에 대형 차량을 밀어넣는 것 자체가 함정입니다.
그 후 곧 우크라이나 드론이 그 부교를 건너던 보급 트럭을 타격했습니다. 6월 13일 그 타격은 반도의 북부 물류 중심지인 잔코이에 가해졌고 우크라이나는 그곳의 검문소, 철도 다리, 부교를 하룻밤 사이에 공격했습니다. 그런 다음 캠페인에 가장 눈에 띄는 연결이 나타났습니다. 6월 18일 밤 로즈돌레 근처의 부크리무나 철도교, 즉 크라스노다르를 반도 중심과 서부, 즉 심페로폴과 세바스토폴에 연결하는 유일한 선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6월 22일 다시 타격을 받아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기차 운행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대형 수리기계를 가져왔을 때 6월 23일 밤에 드론이 다시 와서 기계와 남아있던 다리를 모두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파괴된 것은 다리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수리하려는 희망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목표를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범한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도 노선의 중추였으며 크림반도로 공급되는 주요 동맥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6월 27일에서 28일 밤 크림반도 이치키 근처의 또 다른 철도 다리를 공격했습니다. 같은 밤 볼고그라드의 두 러시아 정유소와 타이탄 바리카디 미사일 공장도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음 속에서 결정적인 타격은 훨씬 조용한 곳, 크림반도를 본토와 연결하는 교통망에 가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나위의 다리를 공격하고 페리를 중단시키며 고속도로를 드론의 사정거리 안에 가두면서 이러한 연결을 하나씩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밤, 이 봉쇄의 가장 중요한 연결 중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반도의 마지막 남은 중량 철도 교차로 중 하나인 로즈돌레 근처의 다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반도는 그것을 공급하는 선만큼 강하며 크림반도의 선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단 하나의 다리 붕괴가 몇 달 동안의 어떤 공격보다 푸틴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다리의 붕괴는 표면 아래에서 계획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 부대의 중간 타격 부대는 반도에서 저항 운동 요원들과 함께 움직여 로즈돌레 마을 근처 부크림 운하를 가로지르는 철도 다리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다리의 선로 구간과 그 순간 바로 위에 있던 수리 열차를 파괴했습니다. 한 구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작전의 진정한 기발함은 두 번째 단계에 있었다. 러시아가 다리를 수리하기 위해 현장에 특수 철도 수리 장비를 집결시켰을 때 지하 요원들이 즉시 이를 보고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드론이 수리 차량과 여전히 서 있는 다리 구간을 모두 공격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다리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리 가능성 자체를 제거했습니다. 위성 이미지는 그 파괴를 확인했습니다. 이 2단계 작전은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목표를 타격하고 끝내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며 목표를 포위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답은 그것이 운반하는 선에 있습니다. 부크림 운하 위의 이 철도는 동시에 두 방향으로 생명선을 운반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반도로 흐르는 중량 화물, 연료, 탄약과 크림 반도 내 군사 기지 간의 이동입니다. 모든 것이 이 선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게다가 철도는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탱크, 장갑차, 중포, 대량의 탄약, 이 모든 것이 철도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저렴하며 가장 높은 용량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상에서 버틸 수 없을 때 지하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도 거기에 도달했습니다. 크림반도의 절벽에 묻힌 지하 지휘소는 냉전 시기의 핵폭발을 견디기 위해 건설되었으며 수년간 러시아의 손댈 수 없는 두뇌로 여겨졌습니다. 오브젝트 100 초음속 미사일 단지는 케이프 아야와 발라클라바 사이의 절벽에 잠겼고 50년 동안 지도에서 사라졌던 발라클라바 잠수함 기지는 아테슈에 따르면 다시 활성화된 군사 기지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5월에 점령된 헤르손의 FSB 본부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약 100명의 러시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올레슈키 근처의 지하 지휘소가 콘크리트 관통 JDAM-ER 폭탄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단지 다리와 철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미사일 발사 명령과 함대 조정을 수행하던 지하 지휘소도 이제 표적이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 여기까지 보셨다면 영상을 좋아요하고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이 분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푸틴이 어디에서 방공망을 철수하고 어디로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입수한 러시아 내부 문서에 따르면 푸틴은 대규모 공중 방어 이동을 명령했습니다. 시스템은 해당 지역의 러시아 도시와 전선의 점령 지역에서 제거되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스크바와 케르치다리 두 지점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되었습니다. 자신의 수도와 가장 좋아하는 다리만 보호하기 위해 전체 반도와 전선을 비워두는 지도자,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철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방공망이 철수하면서 반도의 하늘은 우크라이나에 열리고 다리와 변압기를 공격하는 것이 매주 조금씩 더 저렴하고 정밀해집니다. 러시아가 한 곳에서 공중 방어를 빼서 구멍을 막을 때마다 다른 곳에 새로운 구멍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해상 보급은 어떨까요?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통적인 의미의 해군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지배적이었던 흑해 함대를 세바스토폴의 주요 기지를 포기하고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저렴하고 막을 수 없는 해상 드론이 전체 해군을 자국 항구에 머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압박은 이제 함대의 두뇌에 도달했으며 이는 군사적 공황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지 저항 단체 아테쉬에 따르면 6월 14일 러시아 흑해 함대는 사령부 구조를 세바스토폴에서 노보로시스크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가쇠는 5월 27일에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타격을 받은 함대의 항공본부였습니다. 아테쉬에 따르면 일부 장교들은 공식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가족들을 노보로시스크로 이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는 상륙작전을 펼쳐 크림반도를 되찾지 않는 걸까요? 바다로 병력을 상륙시켜 반도를 점령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선택은 완전히 고립시키고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안전한 기지 역할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방부 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의 물류 봉쇄의 논리입니다. 그 뒤에는 두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전 정보국장인 키릴로 부다노프 장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오늘날 젤렌스키의 참모총장, 그리고 드론과 기술 배경을 가진 비정상적으로 젊은 혁신가 페도로프입니다. 한쪽에는 특수작전에 깊은 전통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기술과 함께 성장한 장관이 있습니다. 크림반도의 철도, 다리, 페리를 하나씩 체계적으로 해체한 계획은 그들의 것입니다. 반도에 이르는 선이 막히면서 러시아의 좌안 헤르손과 자포리자에 있는 군대에 대한 보급 능력도 약해집니다. 철도를 차단하는 것은 크림반도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급하는 남부 전선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수록 돈바스에서 싸울 수 있는 자원이 더 고갈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러시아가 내일 크림반도를 잃는다는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를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과감합니다. 다리는 여전히 서 있고 러시아는 여전히 버티고 있으며 대부분의 데이터는 우크라이나나 오에스인트 출처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이것입니다. 현재의 속도가 계속된다면 질문은 러시아가 크림반도의 통제권을 잃을 것인가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로 점차 바뀝니다. 수비대를 지탱하는 것은 영웅심이 아니라 보급이며 보급이 들어오는 모든 문이 동시에 닫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크림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지역은 동일한 의존성을 공유합니다. 크림반도는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가장 눈에 띄는 증거이며 아마도 훨씬 더 광범위한 캠페인의 첫 리허설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일 다리의 붕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와 연결된 모든 철로를 동시에 잃어버리는 반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은 오래된 해군이나 대규모 지상군이 아니라 수백 달러짜리 드론으로 수백만 달러의 목표물을 타격하고 전선 뒤 깊숙이 도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입니다. 크림반도는 그 새로운 전쟁의 가장 눈에 띄는 실험실입니다. 다리가 무너지면 그 모든 하중이 한꺼번에 훨씬 느리고 훨씬 더 취약한 도로로 옮겨지며 그 격차는 엄청납니다. 화물 열차 한 대가 운반하는 화물량을 맞추려면 수십 대의 트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도 다리가 무너지면 잃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교차로가 아닙니다. 그 선로가 운반하던 전체 용량입니다. 러시아가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도로에 얼마나 많은 트럭을 투입하든 느림과 드론 위협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그 다리 아래 흐르는 북크림 운하는 크림반도가 본토에 얼마나 의존적인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드니프로에서 반도로 물을 운반하는 이 운하는 2014년 이전에 크림반도의 식수의 최대 85%를 공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합병 후 물 공급을 차단했을 때 반도는 물이 부족해졌고 러시아는 2022년 카호우카 댐을 점령한 후에야 다시 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은 크림반도의 물과 물류의 중추이며 그 중추의 한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이 물류 공격의 파괴력은 첫 번째 타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리 장비를 목표로 삼아 러시아의 빠른 복구 희망을 꺾었습니다. 다리가 오래 내려갈수록 크림반도와 남부 전선의 러시아 군대에 대한 공급 부족은 더욱 심화됩니다. 한편 대체 경로를 구축하는 것은 러시아에게 시간과 돈을 의미하며 이 두 자원 모두 푸틴에게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우크라이나는 이 선만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바스토폴의 주요 전기 변전소를 붕괴시켜 흑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시를 암흑에 빠뜨렸고, SBU의 알파 부대는 사키와 가르데이스코의 공군 기지와 케르치 주변의 S-400 및 판치르 방공 시스템을 공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동시다발적인 타격 중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절단된 철도 노선이었습니다. 전력은 며칠 내에 복구되지만 군대를 공급하는 물류 동맥이 끊어지면 그 영향은 몇 주 동안 지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도 지형에 가혹한 산술이 작용하는 곳입니다.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육로의 수는 한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습니다. 초나르, 아르면스크, 아라바트 스픽과 같은 몇 개의 좁은 통로와 케르치 다리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좁고 쉽게 발견되며 우크라이나 드론의 사정거리 안에 있습니다. 반도를 질식시키고 싶다면 타격해야 할 지점의 수는 놀라울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철도다리 붕괴가 단순히 그 다리의 손실이 아니라 전체 노선의 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철도가 끊기면 화물은 도로로 옮겨지지만 도로는 더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노출되어 있습니다. 호송대가 길어지고 보급 시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증가하며 그 호송대가 출발하는 순간 그들 자신이 새로운 표적이 됩니다. 게다가 이것은 푸틴에게 쓰라린 방정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다리를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수의 드론 비용은 러시아가 그것을 수리하고 대체 노선을 건설하는 데 지불할 비용에 비하면 무시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로즈돌레는 단독으로 타격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6월 동안 우크라이나는 6월 18일에서 19일에 로즈돌네와 블라디슬라비우카의 운하 다리를 파괴했고, 그 후 헤니체스크 교차로, 초나르의 부교, 그리고 케르치의 페리를 차례로 공격했습니다. 대형 트럭은 이미 케르치 다리에서 금지되었고, 본토의 생명선 고속도로인 R280번 도로의 교통량은 지난 한 달 동안 3분의 2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의 공격은 이미 좁아진 병목 지점에 대한 최종 압박이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선은 크림반도만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반도는 남부 전선의 러시아군에까지 공급하는 허브이기도 합니다.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물류가 막히면 그 혼잡은 외부로 퍼져나가며 헤르손과 자포리자 쪽의 러시아 부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로즈돌레 단 하나의 다리가 더 넓은 전선의 보급 시계를 늦춥니다. 로즈돌레 철교 붕괴 이후 러시아는 물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부교를 설치하고 바지선과 페리 운행을 늘리고 야간 시간대에 화물을 이동시키고 일부 호송 차량을 민간 차량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크게 부족했습니다. 도로 운송은 철도가 운반한 화물량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정보 드론이 촌하르와 헤니체크 주변의 부교를 지나는 호송대를 체계적으로 발견하고 공격했습니다. 러시아의 진짜 문제는 대체 경로도 우크라이나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R280 고속도로의 교통량은 최근 몇 주 동안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한편 케르치 다리는 오랫동안 대형 차량에 대해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러시아의 물류 유연성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새로운 경로는 더 많은 시간, 더 높은 비용, 그리고 더 큰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경로들을 계속 주시하고 공격하며 러시아의 적응 시도를 지속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크림반도로의 보급선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과 시간을 쏟아부을수록 우크라이나는 저비용 작전으로 그 노력을 무력화했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보면 푸틴에게 상황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붕괴된 다리들, 중단된 페리 압박을 받는 고속도로들로 인해 크림반도를 러시아와 연결하는 주요 동맥으로 거의 유일하게 남은 것은 케르치 다리입니다. 한때 흑해를 지배했던 함대의 본거지조차 연쇄적인 정전 속에서 점점 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면 아래에는 더 심각한 긴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타격을 받은 러시아의 정유소들은 국가의 연료 생산량을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고, 러시아는 인도로부터 휘발유를 수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림반도로 연료를 운반하는 경로가 좁아지고 있으며 운반할 연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푸틴에게 크림반도는 전쟁에서 가장 탐나는 전리품이었다.
그러나 반도는 본토와 연결하는 실보다 강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는 그 실을 하나씩 끊고 있다. 로즈돌레의 다리는 그중 하나일 뿐이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마지막 연결선이 끊어졌을 때 러시아는 이 반도를 얼마나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항상 PPR 글로벌 시청자의 분석적 관점을 소중히 여깁니다.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새로운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분석을 화면에만 제한하고 싶지 않습니다. PPR 글로벌의 특별 파일을 청각 집중을 위해 설계된 프리미엄 청취 경험인 팟캐스트 형식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바로 설명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우리의 스포티파이 채널을 팔로우하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해주셔서